우리의 성격과 성품이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은 종합 예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니체가 말했듯이 한 인간의 삶은 위대하고 희귀한 예술이다. 그렇다면 앞서간 이들 중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발견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던 대표적인 역할 모델은 없었을까? 비교적 자기 실현을 온전히 이룬 사람, 개성화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몸부림친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훌륭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는 전 생애에 관해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는 동서양 사상가 5명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읽고 새롭게 읽는 주아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MBTI 철학자, 저자 이요철, 출판사는 송북스입니다. MBTI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마 처음에 이걸 해본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제가 청년 때는 회사 면접 때 채용을 위해서 MBTI 검사를 하는 것도 있었고요. 청년 단체나 이런 모임 등에서 종종 해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재미삼아 회사에서 서로의 유형을 마치 점을 쳐보듯이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MBTI를 하다 보면 항상 한결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살아오면서 기질이나 어떤 바탕을 이렇게 크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태도나 성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어떠한 패턴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서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죠? 백전백승이죠.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패턴, 사람과 관계를 맺는 패턴, 뜻하지 않은 상황과 관계를 맺는 패턴. 소용돌이 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책은요, 역사 속의 거장들의 MBTI를 해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도산 안창호, 마키아벨리, 소크라테스. 이 거장들의 삶 또한 쉽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삶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살았고요. 먼저 MBTI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거장들의 유형을 따라가면서 꼭 어떤 유형이 나와 같지는 않아도 그 거장들의 삶과 이 속에서 나를 또 비춰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혜를 얻게 되는 책이에요.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ESTJ 유형의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롤로그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각기 다른 것을 원한다. 다른 동기, 목적, 가치, 욕구를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타고난 성격이 다르다. 때문에 내가 아닌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즉시 멈춰야 한다. 변화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남기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관계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병들게 된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묻는다. 과연 사람의 성격은 바뀌는가? 나 자신이나 상대방의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성격은 한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고유한 특성이고 자기만의 개성이며 자아를 이루는 근간이다. 칼 구스타프 융은 심리학적 유형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식물이 꽃을 활짝 피우려면
우선 자신이 뿌리를 두고 있는 토양에서 성장해야 한다. 알맞은 토양에서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자기답게 잘 자랄 수 있다.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다. 자기답게 살아가려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타고난 성격을 잘 발달시켜야 한다. 살면서 마치 성격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성격이라는 나무에 잎이 나고 꽃과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변화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격은 바뀐다기보다 발달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스토아파 철학자였던 에픽테토스는 그의 책 편람에서 내 삶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 말한다. 그에 따르면 내 소관과 남의 소관을 제대로 구분함으로써 바랄 것만 바란다면 내 삶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떤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가 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의 몸, 재산, 명성, 직업, 부모, 친구들, 동료들, 상사, 날씨, 경제, 과거, 미래,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 등이다. 이에 반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나의 의견이나 생각이다. 하지만 말이 쉽지.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전형적 패턴을 그려볼 수 있다면 어떨까? 나의 성격 유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른 우월하거나 열등한 기능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격 유형을 알면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전형적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열등 기능을 알아차림으로써 무의식 속에서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는 순간 나를 먼저 살핌으로써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만드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 내가 왜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분노하는지,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열등 기능을 알면 문제의 근원이 상대방이 아닌 나의 열등 기능 때문임을 깨닫게 된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겸손하게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자신의 타고난 성격을 잘 발전시킴으로써 성숙한 인격을 완성해 갈 수 있다. 자신과 반대되는 선호 경향의 장점을 배우고 반대되는 유형을 지닌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를 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어떤 단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한 책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옥에서도 삶을 누리게 하는 사색과 성찰의 힘. 우리의 성격과 성품이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은 종합예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니체가 말했듯이 한 인간의 삶은 위대하고 희귀한 예술이다. 그렇다면 앞서간 이들 중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발견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던 대표적인 역할 모델은 없었을까? 비교적 자기 실현을 온전히 이룬 사람, 개성화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몸부림친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훌륭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는 전 생애에 관해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는 동서양 사상가 5명을 소개했다. ESTJ, 아리스토텔레스, ESFP, 공자, ENFP, 도산 안창호, INTJ, 마키아벨리, INFP, 소크라테스다. 상실과 배신, 불행, 내적 감정의 분노로부터 그들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개인에게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취약한 기능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초월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인생 여정을 찬찬히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그들이 열등 기능을 통해 의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태도를 형성한 과정을 보면 절로 용기와 희망이 생긴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와 환경을 보면 우리는 더 분노하고 절망할지도 모른다.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느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좁은 시야에 갇히기 쉬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거장이라 불리는 인생을 살았다. 과연 이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역량을 갖춘 사람. 무엇보다 자기 안에 자리한 편견과 오만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멈춰서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다.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사색과 성찰의 힘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바와 같이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거장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열등 기능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더 나아가 승화와 초월을 어떤 형태로 경험했는지 발견하길 바란다. 극단의 시대에 우리가 용기 있고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이들을 우리는 보통 철학자라고 부른다. 우리는 흔히 철학하면 무언가 굉장한 것으로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철학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다. 학문의 분과가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에 소개되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등 고대 철학자들은 자신의 전공 영역을 철학으로 한정한 적이 없다. 철학함이란 단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도 달리 보게 만드는 일깨움이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박식함에 있지 않고 일깨움에 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불가능과 무능력, 궁핍과 빈곤을 양산하고 규정하는 모든 조건에 맞서 분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철학은 다르게 느끼는 것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며 결국 다르게 사는 것이다. 철학은 지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또 거기 주저앉아 낙담하지 않고 지옥을 생존 조건으로 삼아 거기서도 좋은 삶을 누리려는 자의 것이다. 융이 말했듯이 개인이 지닌 상처 이면에는 그 사람의 진정한 천재성이 자리한 경우가 많다. 철학자 니체의 명언이 전하는 진실과 딱 맞아 떨어진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살짝 좀 뭉클했어요. 정말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그러니까 1장의 제목이에요. 왜 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 ESTJ, 내향적 감각을 지닌 외향적 사고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다. 사업이나 조직을 현실적, 사실적, 체계적, 논리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재능을 타고났다. 그리고 계획대로 행동한다. 이들은 명확한 표준과 신념에 의해서 살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노력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기를 기대한다. 이들은 능력, 효율성, 결과의 가치를 두고 자신의 일과 놀이 속에서 이것을 표출한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주변 상황이 흐트러질 때 강인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주 기능인 사고 기능을 자신의 삶과 일을 조직하는 데 사용한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접근하는데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한다. 매우 사교적이며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일을 즐기는 편이다.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감각, 사고, 유형의 주요 관심사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사실은 오감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집되고 확인된다. 이 유형은 신뢰를 사고에 두기 때문에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사실에 관한 결정에 이른다. 결정지향적 외향형은 빠르게 움직이고 확신에 차 있다. 이들의 주기능인 판단 기능이 부기능인 인식 기능보다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나 결론에 집착한다. 이들은 천성적으로 리더형이다. 행동지향적인 사고자는 활동적이고 정력적이다. 이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주도해 나간다. 이들은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치고 능력 있으며 그리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호자적 기질의 핵심 욕구는 집단 구성원의 자격과 책임 문제에 있다. 이들은 집단의 구성원이 되고 자신의 역할을 책임있게 완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들은 안정성, 안전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기준과 규준을 공유하면서 협력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을 배우고자 한다. 이들은 정확한 양,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ESTJ의 재능을 지닌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생과 사상은 막다른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한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일했던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운명 속에서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은 둘째치고 불행이 연속으로 덮쳐온다면 어떻겠는가?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복하고 싶지 않은 이가 어디 있겠는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연속되는 불행으로 지쳐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그의 일생을 보면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행복은 기분이 아니라 일상에서 습관처럼 행동하는 삶의 실천에서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가 겪었던 상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위로가 찾아올 뿐 아니라 일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더 나아가 그가 말했던 정치적 인간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인이 되어 주도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생을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불행을 겪을 수가 있는가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그 불행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발견했는지를 제대로 목격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이다. ESTJ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일의 불도저다. 이들은 일을 조직하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다. 빠르고 논리적인 결정을 한다. 자기의 판단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혹여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토록 빠르게 감정을 추스르고 또다시 일을 추진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일만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다. 주 기능이 사고인 유형인 ESTJ가 좁은 시야에 빠지게 되면 자신을 사랑받지 못하거나 영원히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라는 데 집착하기도 한다. 우리가 만일 그가 겪었던 일 중 한 가지 일만 경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생각만 해도 절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 쉽게 극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생은 연속되는 불행한 사건 앞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던져준다. 객관적 사고와 시각으로 냉철하게 판단했던 그를 보면서 하루하루 맡겨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명확하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불행한 사건 앞에서도 자신이 꼭 해야 할 그 일을 놓아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해낸다.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말이다. ESTJ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기에 상실의 시대를 살아갔던 아테네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용기를 얻었다. 불행한 사건 앞에서 원망과 분노, 그리고 타락한 정치인들, 교육자들, 어른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평생에 걸쳐 겪었던 상실로 인한 불행은 대략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상실은 부모님의 죽음이다. 아테네 사람들이 촌동네라고 부르는 그리스 북부 스타이게로스에서 태어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11살이 될 무렵 마케도니아 왕 아민타스 2세의 궁정의사였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다. 두 번째 상실은 스승 플라톤의 배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7세가 되던 기원전 367년 아테네로 유학을 간다.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20년간 공부한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ENFJ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견해는 갈리기 시작했다. 플라톤은 현실은 그림자일 뿐이고 저 너머에 완전한 세상인 이데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극히 현실적이었다. 그는 현실을 관찰하고 실험하는 과학자의 눈으로 인간과 자연을 탐구했다. 노령의 플라톤은 그가 설립한 아카데미아를 적임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그가 평소에 실력이 없다고 질타한 조카 스페우시포스에게 물려준다. 아테네인들로부터 미개인 취급을 당하는 마케도니아 출신으로서 늘 신변의 위협을 느끼던 그는 아마도 스승 플라톤을 부모나 다름없이 믿고 의지했을 것이다. 그런데 플라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등을 돌렸다.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말고 적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게 정의라던 플라톤의 가르침은 위선에 지나지 않았나 보다. 37세가 되던 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를 떠나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상실은 사랑하는 아내 피티아스의 죽음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처음 간 곳은 이오니아 지방의 항구 도시 아소스 섬이었다. 그는 이곳의 지배자였던 헤르미아스의 조카이자 의붓딸인 피티아스와 결혼한다.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결혼 생활은 무척이나 행복했을 것이다. 그는 아소스의 아카데메이아의 분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또다시 그에게 불행이 찾아든다. 사랑하는 아내 피티아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는다. 네 번째 상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 되었지만 불경죄로 기소되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41세가 되던 기원전 343년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 왕자의 스승으로 초빙되었다. 알렉산드로스가 13살이 되던 해부터 20살의 왕으로 즉위하는 날까지 가르친다.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가 왕자인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초빙했을 때 왕자의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았다. 물론 당시 왕가에 속한 이들이 보통 그러했을 수도 있지만
13세였던 알렉산드로스는 이미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 같다. 알렉산드로스 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동방 원정길에 올랐던 행적을 주의 깊게 보면 의아한 점이 있다. 알렉산드로스가 20세의 왕이 되어 33세까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를 정복했을 때까지 스승의 학교 하나 지어줄 생각은커녕 한 번도 찾지 않은 것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존경도 하지 않았고 존중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세계를 제패한 위대한 왕의 스승이었어도 그 혜택을 별반 누리지 못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49세가 되던 기원전 335년 아테네로 되돌아간다. 아테네는 스승 플라톤에게 처절한 상처와 굴욕을 당했던 곳이다. 그는 이곳에 리케이온이라는 학교를 세워 13년간 학생들과 정원이나 숲속을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학문을 가르쳤다. ESTJ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질서를 구현하는 기관을 보존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13년 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대제국을 건설한 후 갑자기 열병을 앓다가 죽는다. 그 뒤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본토에서는 반마케도니아 운동이 번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곧장 주적 1순위로 지목되고 아테네 시민들은 그를 소크라테스와 동일하게 불경죄로 기소했다. 사형은 기정사실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게서 버림받았던 25년 전처럼 또다시 야반 도주를 감행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인 에우보이아의 칼키스로 피신해 지내다가 이듬해에 죽는다. 그의 나이 63세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겪은 충격적인 상실의 경험을 살펴보면 한 개인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런데도 그는 인간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평생 대중에게 가르쳤다. 그는 인간 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음을 일관되게 피력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여과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놓았다. 이는 지극히 ESTJ다운 인간으로서 현실적인 감각을 지니고 주기능이 외향적 사고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과단성 있게 타인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한 결과다. 그래서인가 그가 일생 동안 궁구한 철학에는 행복뿐만 아니라 사변화 원인설 중 목적인과 연역적 논증, 감정에 대한 연구에 대한 매우 독창적인 설명이 담겨 있다. 또한 그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와 배신, 상처와 상실에도 불구하고 조직, 계획, 실행, 추진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추구한 행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네, 오늘도 MBTI 철학자, 이렇게 멋진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읽고 새롭게 읽는 주아이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